네, 지금 지구과학 17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지금 점심시간에 강의를 찍고 있어가지고 방송 소리와 그리고 교실 내부의 울림소리 그리고 1학년과 3학년 학생들의 떠드는 소리가 섞여서 나올 수 있어서 그저 양해 부탁드립니다. 교과서 90페이지를 펴보겠습니다. 교과서 90페이지에 중요한 것부터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주제는 뭐냐면 이제 태풍을 넘어서 악기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악기상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기상 악화가 되었다 할 때 그 악기상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거나 소나기, 폭설, 폭우, 강풍, 우박 뭐 이런 것들 말합니다. 뇌우 이런 것들, 황사까지도 포함합니다. 뇌우가 뭐냐면은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 그러니까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를 말을 합니다. 그런 비구름을 말합니다. 그러한 현상을 일으키는 비구름을 뇌우라고 합니다. 자, 봐볼게요. 자, 뇌우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풍우를 말하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비가 올 때는 첫 번째 온대성 저기압에 의해서 비가 올 때도 있고, 두 번째 열대성 저기압인 태풍에 의해서도 비가 올 때가 있고, 세 번째 뇌우에 의해서도 비가 올 때가 있어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현상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를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자, 뇌우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는 폭풍우를 말하며 종종 돌풍, 호우, 우박, 폭설 등이 함께 나타난다. 기본적인 거 읽어보면 알겠습니다. 중요한 거 체크. 보통 대기가 불안정할 때 온난수비난 공기가 상승하여 발생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대기가 불안정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공기가 상승한단 말이에요. 상승 기류가 활발하다. 네, 공기가 상승하여 발생한다 나와 있죠? 네, 상승 기류가 활발하다는 말입니다. 대류가 활발하다. 네. 그러니까 뜨거운 공기가 이렇게 대기 상층으로 올라가는 작용이 활발하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뜨거우니까 올라가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점, 뇌우는 바람의 연직 분포에 따라 강도 및 지속성이 달라지는데 두 종류로 나눠진대요. 자, 어떻게 두 종류로 나눠지는지 보겠습니다. 첫째로 3-11과 같이 고도에 따른 바람 변화가 작을 때, 자, 중요합니다. 이 부분. 고도에 따른 바람 변화가 작을 때, 자, 이 부분을 보면 수평바람, 그러니까 고도 이렇게 세로축 올라갈 때 바람 변화가 어때요? 일정하죠? 네. 이런 일정할 때는 어떤 뇌우가 생기냐면, 뇌우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인 단세포 뇌우. 교과서에 안 나와 있습니다. 단세포 뇌우라고 합니다. 고도에 따른 바람 변화가 작을 때 발생하는 뇌우를 단세포 뇌우라 하고, 이러한 뇌우들은 지표가 불균등하게 가열되어 발생하는 뇌우가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표가 너무 뜨거워서, 그러니까 우리 여름철에 태양 때문에 너무 지표가 뜨거워져서 달궈졌어. 그 달궈진 부분 위에 있는 공기가 상승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공기가 상승할 때 고도에 따른 바람 변화가 작을 때 생성되는 뇌우가 단세포 뇌우라는 겁니다. 자, 단세포 뇌우는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요. 첫 번째 적운 단계, 두 번째 성숙 단계, 세 번째 소멸 단계로 나타납니다. 적운 단계를 봐볼까요? 수증기가 공급돼요. 수증기가 당연히 있어야겠죠? 수증기를 많이 먹으면 뜨거운 공기가 상승을 해야 된다고 그 말입니다. 그런 상승한 조건은 대기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했죠. 정란운이 발달하기 시작한다. 비, 번개, 천둥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대륙권 계면까지 저군이 발달한, 대륙권 계면 어딘지 알죠? 대륙권 꼭대기 엄청 높은 구름이 발달한다 이거죠. 정란운이. 자, 빗방울이 낙하하여 구름 내 하강기류 함께 상승 나타난다. 이게 저번 시간에 태풍에서 했던 말이죠. 빗방울이 낙하할 때는 하강기류도 발생한다 했죠. 그러니까 비가 소나기처럼 많은 비가 내릴 때는 공기도 같이 쓸려서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때 말한 그런 하강기류, 태풍의 눈에서 나타나는 하강기류입니다. 이게 강수가 나타난다. 자, 그림을 보면 어때요? 저군 단계에서는 공기가 이렇게 상승하는 작용밖에 하지 않았지만 성숙 단계에서는 비가 내리니까 비가 내리는 구역에는 이렇게 비가 내리면서 하강기류가 발생하고, 또 한쪽에서는 계속 공기가 상승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죠. 네. 이게 단세포네우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단세포네우, 단세포에서 세포가 뜻이 뭐냐면 이런 구름 하나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구름 하나하나. 근데 단세포네우는 이런 구름이 딱 한 개 있다라는 말입니다. 구름이 딱 한 개 있는데 공기가 상승하는 구역과 공기가 이렇게 하강하는 구역이 같은 세포에 있어요. 네, 그게 바로 단세포네우의 특징입니다. 소멸 단계를 봅시다. 소멸 단계를 보면 이제 더 이상 공기가 상승하지 못하고 충분히 상승했기 때문에 공기를 상승시키지 못하고 하강기류만 나타난다. 왜? 비가 계속 오기 때문에. 네우 전반에 걸쳐 하강기류가 나타난다. 구름 입자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증발된다. 왜냐하면 비를 하도 많이 내려서 이제 수증기를 다 방출했잖아요. 수증기를 응결시켜서 비로 바꿔서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건조해진 거야. 건조해져서 이제 구름 입자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증발된다. 그리고 강수가 중단된다. 충분히 비를 많이 내렸기 때문에. 알겠죠? 자, 다음 장 가봅시다. 중요합니다. 이제 또 이 뇌우는 수평으로 약 10km 크기의 작은 규모가 작다 이 말이에요. 단세포 뇌우는 규모가 작습니다. 그리고 세력이 그다지 강하지 않아요. 세포가 한 개뿐이니까. 그래서 강풍이나 우박을 동반하는 경우는 드물고 발생 단계에서 소멸 단계까지 보통, 자, 중요합니다. 이것도 1시간 이내의 짧은 일생. 그러니까 시간이 짧다 그 말이에요. 1시간 이내의 짧은 일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철에 우리 소나기 막 내리고 그랬잖아요. 그런 걸 경험해 본 적 있잖아요. 그런 소나기들이 다 이러한 현상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단세포네우였습니다. 그런데 단세포네우는 왜 이렇게 세력이 그다지 강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짧은 일생을 갖는 것일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성숙 단계의 그 비밀이 있습니다. 자, 성숙 단계를 보면 어때요? 같은 하나의 구름 세포에서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러한 하강하는 기류도 유도되는데,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상승하는 기류가 생겼죠. 상승하는 기류가 있었죠. 원래 있었죠, 상승하는 기류는. 그런데 이제 하강하는 기류가 그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이렇게 한 세포 내에서 하강하는 곳과 상승하는 곳이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할게요. 하강하는 기류와 상승하는 기류가 같은 세포 내,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서로 상쇄를 하는 작용이 일어나게 돼요. 하강하는 기류와 상승하는 기류가 서로 상쇄하는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생도 짧고, 이렇게 일생도 짧고 세력도 그다지 강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뇌우 보겠습니다. 두 번째 뇌우는 이제 다세포 뇌우라고 합니다. 다세포 뇌우. 자, 다세포 뇌우는 단세포 뇌우랑 다른 점이 뭐냐면, 중요합니다. 이건 고도가 높아질수록 바람이 강해질 때입니다. 단세포 뇌우는 고도가 높아질 때도 바람이 크기가 비슷했어요. 그렇지만 다세포 뇌우는 이렇게 고도가 높아질 때 바람의 풍속이 더 빨라질 때, 고도가 올라갈 때 풍속이 빨라질 때 다세포 뇌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다세포 뇌우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냐, 상승 기류가 기울어진 채 강수구역과 분리되어 발달한대요.
상승기류가 기울어진 채 강수구역과 분리되어 발달이 중요합니다. 강수구역과 분리되어 발달. 왜? 상승기류가 기울어진 채 상승하니까. 자, 그림을 볼게요. 자, 이렇게 온난 수비난 공기가 이쪽에서 올라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울어져서 올라오고 있는 건데, 하강기류는 바로 옆에서 이렇게 비스듬히 또 내려가고 있어. 그러니까 단세포대우와는 다르게 다세포대우에서는 공기가 상승하는 구역 따로 있고, 이렇게 하강하는 구역 따로 있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입체적인 그림이에요. 입체적인 그림이라서 이렇게 X축, Y축, Z축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축에서 이제 공기가 들어가고 나가고 그런 걸 그려야 되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런 걸 언급하지 않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고도가 높아질수록 바람이 강해질 때라고 했는데, 사실은 고도가 높아질수록 바람이 강해지면서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 방향도 달라요. 근데 그것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교과서에 언급되지 않는 걸 보니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거를 알려주지 않을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고도가 높아질수록 바람이 강해질 때 다세포대우가 발생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또 이렇게 고도가 높아질수록 바람이 강해지면 강수구역과 공기가 상승하는 구역이 그렇게 분리될 수가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쇄할 수 있는 구역이 없는 거죠. 서로 상쇄를 시키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세포대우는 내부 에너지인 수증기가 강수에 의해 차단되지 않고 상승기류에 의해 지속적으로 공급이 된다. 상승기류가 끊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런 온난 수비난 공기의 상승이 끊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우가 지속적으로 발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시간 동안 수명은 그럼 수시간이겠죠. 1시간 내가 아니라 수명이 수시간이겠죠. 수시간 동안 내우가 발달하면서 비를 내릴 수 있다. 그리고 상승기류가 계속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볼까요? 이 내우는 수시간 동안 지속되면서 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지성 호우 단어 알고 있죠? 국지성 호우.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어떠한 특정 지역에만 비가 내리는 걸 국지성 호우라고 합니다. 이런 국지성 호우가 내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강한 바람이 불 수도 있습니다. 강한 바람이 어디서 부냐면 바로 여기서 불어요. 여기. 온난 수비난 공기가 차가운 공기 타고 위로 이렇게 올라올 때 여기서 바람이 많이 부는데, 여기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아닙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그리고 우박도 뒤에서 배우겠습니다. 우박도 이러한 다세포대우에서 잘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돌발적으로 홍수, 비가 많이 내리니까. 그 다음에 토네이도 등을 동반하게 된다. 토네이도는 어디서 생기냐면 이러한 다세포대우에 이러한 어때요? 온난 수비난 공기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강한 저기압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저기압 때문에 부족한 공기를 메꾸기 위해서 엄청나게 강한 공기 흐름이 생기는데, 바로 이러한 다세포대우의 이 하층에서 생기게 돼요. 토네이도들이 미국에 많이 생기죠. 이런 토네이도들이 막 많이 생깁니다. 다세포대우의 하층에, 아래층에. 왜? 엄청나게 강한 저기압이기 때문에 부족한 공기를 메꾸려고 아래에서 공기를 빨아들이려는 힘이 강해졌기 때문에 토네이도 등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거의 관측된 적이 없죠. 하지만 미국 평지에서는 엄청나게 큰 정라는 이러한 다세포대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토네이도 등을 많이 동반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다세포대우는 어디서 발생하냐? 흔히 한랭전선이나, 우리 배웠었죠? 한랭전선이나 장마전선 부근에서 공기가 강제 상승될 때 만들어진다. 열에 의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규모가 적고 너무 정란의 규모가 크고, 그래서 이러한 공기가 강제 상승될 수 있는 조건, 어떤 공기가? 온난 수비난 공기가 이렇게 강제 상승이 되면, 한번 강제 상승이 되면 탄력을 받아서 더 잘 상승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다세포대우가 발생한다. 다세포대우와 단세포대우의 차이점 잘 정리를 해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국지성 호우. 국지성 호우를 보면, 읽어보면 돼요. 이 부분은 그냥 쭉쭉쭉 읽어보면 여러분들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여기는 국지성 호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폭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설은 크게 세 가지 과정으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폭설은 눈이 많이 내리는 거잖아. 첫 번째, 온대저기압에 의한 눈구름. 온대저기압은 기본적으로 비 내리는 과정이니까 추우면은 눈으로 바뀌어서 내리겠죠. 그러니까 온대저기압 첫 번째. 두 번째, 산악의 영향. 산악의 영향. 세 번째, 차가운 고기압의 확장. 차가운 고기압의 확장. 그리고 변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1번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우리 온대저기압에 나타난 그 비구름 때문에 추우면은 그 눈으로 바뀌어서 내린다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를 보면 저기압성 기류가 눈에 띄네요. 저기압성 기류. 그래서 반시계 방향의 회전이 눈에 띄고, 이러한 반시계 방향의 공기의 수렴이 폭설 발생 구역이라고 하는 표시 부분에 닿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공기가 상승하게 돼요. 근데 왜 공기가 상승을 하냐면 이쪽에 태백산맥이 있거든요. 태백산맥이 있어서 저기압성 바람이 이런 산맥을 만나게 되면 공기가 강제로 상승하게 됩니다. 근데 스님이 아까 말했듯이 뜨겁고 수분한 공기가 한번 강제 상승을 겪게 되면 그것이 탄력을 받아서 더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그것을 이제 조건부 불안정 대기라고 하는데, 이제 그건 지구과학 2에서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산맥을 만나서 강제 상승을 하게 되면 탄력을 받아서 계속 공기가 상승하기 때문에 높은 구름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 높은 구름이 만약에 겨울에 만들어졌다면 그 눈이 아니라 이제 비가 내리게 되겠죠. 자, 그래서 폭설이 이러한 태백산맥을 넘어가는 태백산맥 근처에서 폭설이 발생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세 번째, 대륙고기압의 확장. 대륙고기압의 확장은 언제 되냐면 우리나라에 대륙고기압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딱 한 때밖에 없어요. 언제냐면 겨울이에요. 겨울이 무슨 고기압? 시베리아 고기압은 어떤다? 한랭 건조하다. 한랭 건조한 특징이 있죠. 여기에 있죠, 시베리아 고기압.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오호츠크의 고기압. 오호츠크의 고기압도 똑같이 겨울이었고 한랭 다습했죠. 그리고 오호츠크의 고기압은 북태평양 고기압과 만나서 장마전선을 이룬다 했죠. 그래서 그 장마전선은 초여름과 초가을에 우리나라에 많은 비를 내린다라고 저저번 시간에 했었습니다. 네. 기억이 안 나는 학생들은 다시 복습할 겸 책도 보고 강의도 그 부분만 딱 듣길 추천합니다. 아무튼 이런 찬 기단이 확장이 되었을 때 왜 폭설이 발생을 하느냐?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시베리아 기단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시베리아 기단처럼 찬 기단이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바다가 더 따뜻한데요. 겨울에는 따뜻한 바다인 황해, 그러니까 서해죠. 서해 바다를 건너면서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아 대류 활동이 활발해져 폭설이 내리는 경우가 많다. 이때 인공위성 사진에는 빗자루로 쓸어내린 듯한 저군을 볼 수 있다. 그러네요. 자, 바로 밑에 있는 사진으로 봐볼게요. 자, 어때요? 차고 건조한 공기. 예를 들어서 시베리아 기단이 겨울에 세력이 세져서 그 영역을 이제 확장을 하면서 이렇게 뜨거운 바다인 서해를 지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차고 건조한 공기가 바다에서 뜨겁고
수증기를 공급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위에는 차갑고 아래에는 뜨거워지겠죠, 공기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불안정해지겠죠. 불안정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기가 이렇게 상승한다는 말이에요. 공기가 상승해진다. 왜? 밑에가 뜨거우니까. 근데 수증기까지 궁금해졌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불안정하겠어요. 그 수증기를 머금은 열이 그 구름 기단 아래에 하부에 전해져 가지고 이렇게 구름을 만든다라는 말입니다. 그 구름이 우리나라 서해안 지방에 당도를 하게 되면 이렇게 많은 눈이 내린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볼까요? 자, 이러한 현상에 의해서,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예요. 여기 빨간색이 우리나라 보이죠? 네. 우리나라인데 시베리아 고기압이 이렇게 확장을 하면서 따뜻한 서해에서 수증기를 공급받아서 하층이 불안정해져서 공기가 상승을 하고, 그 공기가 상승해서 이러한 저군열을 만들었고, 이런 저군열은 우리나라 서해에 도달해서 엄청나게 많은 눈을 내린다라는 말입니다. 자, 어렵지 않죠? 네. 자, 그 다음에 강풍과 우박을 보겠습니다. 강풍은 뭐 이렇게 이런 빠르게 부는 바람을 말한다 하고, 자, 이렇게 쭉쭉쭉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쭉쭉쭉 읽어보고, 그 다음에 우박을 봐볼게요. 우박. 자, 우박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면, 우박의 생성 과정 볼게요. 우박은 정란운 속에서 얼음 알갱이가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성장한다. 자, 우박은 원래 비였어요. 비나 눈이었어요. 비나 눈이었는데, 비나 눈이 어느 정도로 무거워지면 그게 떨어져야 되는데, 상승기류가 너무 강해서, 그러니까 대기가 너무 불안정해져서, 그래서 떨어지지 못하고, 비나 눈이 되어서 떨어지지 못하고, 그것들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들이 계속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올라가 버리고, 떨어져야 되는데 올라가 버리고, 떨어져야 되는데 올라가 버리고 하면서 어떤 과정을 걷냐면, 그것들이 그 구름 안에 있는 차가운 물방울들과 눈 덩어리들, 그런 것들과 부딪혀서 점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점 커지면은 무게가 무거워져서 떨어져야 되는데, 상승기류가 너무 강하니까 안 떨어지고 있다가 너무 많이 무거워져서 이렇게 쑥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우박입니다. 네, 우박 어렵지 않죠? 우박은 눈 결정 주위에 차가운 물방울이 얼어붙어 지상으로 떨어지는 지름 5mm 이상의 얼음덩어리를 말한다. 이런 눈 결정 주위라는 게 이제 눈 결정이 이제 녹아서 비가 되는 거고, 녹지 않으면 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떨어지지 않고 차가운 물방울이 계속 얼어붙는 거야. 구름 안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게 바로 우박입니다. 그래서 우박은 필연적으로 대기가 불안정할 때, 정란운이 정란운이 강하게 발달했을 때, 아주 세게 발달했을 때 우박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배운 다세포대우에서 우박이 발생할 확률이 높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마지막 황사를 보겠습니다. 자, 황사도 볼게요. 황사는 그림처럼 중국과 몽골의 사막지대에서 발생을 하고, 그 사막지대에서 모래먼지가 상승을 해야 돼요. 하늘 높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람이 많이 불어줘야 돼. 이런 사막에 바람이 많이 불어줘야 되는데, 그 바람은 언제 많이 부냐면 한랭전선 부근에 모래먼지가 발생할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분다. 그러니까 이 사막 지역에 온대성 저기압이 생성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저기압이 생성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온대성 저기압이 한랭전선이 만들어지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온대성 저기압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될 때 황사가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한랭전선 부근에는 모래먼지가 발생할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분다.
3-18과 같이 발원지를 통과한, 자 보세요, 발원지가 어디예요? 중국과 몽골의 사막지대, 중국과 몽골의 사막지대를 통과한 온대저기압이 한반도를 지날 때 한랭전선을 따라온 황사가 우리나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저기압인 온대성 저기압이 중국이나 몽골의 사막지대를 지나게 되면 강한 바람에 의해서 먼지바람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한 먼지바람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이제 하강을 해야지 황사가 생기겠죠. 그러한 하강을 언제 하느냐? 한랭전선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때라는 겁니다. 왜? 한랭전선 뒤는 차가운 공기죠. 그렇죠? 한랭전선 뒤는 차가운 공기고 상대적으로 기압이 높은 것이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공중에 둥둥 떠서 온대성 저기압을 따라온 모래먼지가 이렇게 한랭전선 뒤를 따라온 모래먼지가 이렇게 내려와야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림을 보면, 자, 이 부분이 이제 한랭전선으로 추측이 돼요. 선생님, 왜 한랭전선 앞에 구름이 있어요? 자, 원래 전선에는 전선 앞에도 구름이 생길 수 있고 전선 뒤에도 구름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이니까 그냥 한랭전선 뒤에만 구름이 발생한다라고 배운 것 뿐이지, 실제로는 전선 앞에도 구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랭전선 앞에도. 아무튼 이런 한랭전선을 따라서 이렇게 뒤에 맑은 날씨에 고기압이 이렇게 따라오고 있죠. 차가운 공기가. 그러면서 이런 점점점들을 보면 이게 다 황사예요. 황사 접근 현상. 이거 황사입니다. 이런 게 한랭전선 뒤를 따라온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왜 황사는 이렇게 이동할까요? 바로 편서풍 때문에. 편서풍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상은 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한다 했잖아요. 온대성 저기압이든 태풍이든 뭐 황사든 간에 저기압 때문에 올라간 먼지들도 이렇게 편서풍을 타고 한랭전선을 뒤 따라서 오다가 이렇게 우리나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편서풍이 황사를 일으키는 먼지의 이동 수단이라는 거 꼭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점, 모래먼지는 건조한 토양에서 잘 발생한대. 이건 당연하죠. 근데 발원지에 눈이나 비가 자주 왔다면 황사가 발생이 어렵겠죠. 왜냐하면 애초에 발원지에 많은 먼지가 발생하지 않았을 테니까. 알겠죠? 애초에 발원지에 많은 먼지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때 눈이나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때는 우리나라의 황사를 좀 덜 겪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발원지의 컨디션이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은 선생님, 아까 한랭전선이 그 발원지를 통과하면 바람이 많이 불어서 먼지바람이 상층으로 올라간다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한랭전선에서는 비가 오잖아요. 그게 그 온대성 저기압이 이러한 중국 쪽에 있을 때는, 중국이나 몽골 쪽에 있었을 때는 당연히 비가 내릴 정도로 온대성 저기압이 그게 발달한 상태는 아니었겠죠. 온대성 저기압도 일생이 있잖아요. 일생 초기에 이렇게 먼지 등을 상층으로 실어 나른 거겠죠. 그 온대성 저기압 일생 초기에. 그래서 우리나라 때쯤 올 때쯤에는 이제 좀 성숙한 온대 저기압으로 발달을 해서 그때 이제 하강기류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때 이제 비가 내리면서 한랭전선 뒤에 따라오는 애들의 하강기류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밑에 영상 읽어보면 기본적인 거니까 되고요. 자, 오늘 17강은 악기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단원을 넘어가서 해양의 변화, 해수의 성질까지 하고 시험 범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